아버지와 통화하던 중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라야, 정신 차려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냐? 작고 약해서 우리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곳이야. 그런 나라 남자들이 내 딸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겠어? 특히 여자는 한국에서 큰 코 다치게 된다. 베트남 참전용사인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직접 봤는데 그 사람들은 체격도 작고 전투력도 약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작 망했을 나라야.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금은 그 아버지가 제 남편을 보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준혁 같은 훌륭한 군인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는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편견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콜린스예요. 현재 29살이고 주한미군 사이버 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이 무너졌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3대째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참전용사셨고, 아버지 마이클 콜린스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대령이세요. 어머니 헬렌은 군인 아내로 평생을 사셨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 거실에는 아버지의 훈장들과 베트남 전쟁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마다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라야, 아시아 남자들은 체격이 작고 전투력이 약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버텼을 거야.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우리 보호가 필요한 곳이지.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으니 제 머릿속에 아시아 남성들에 대한 편견이 깊이 뿌리박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제약과 편견에 부딪혔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학생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력 훈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성격도 완벽주의적이고 경쟁심이 강해졌어요. 사관학교에서 받은 교육도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전쟁 수업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해준 대표적 사례라고 배웠거든요. 교수님은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쯤 북한처럼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졸업 후에는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스 지원팀에 지원했습니다. 여성 최초로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남성 동료들은 처음에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전투 상황에서 발목 잡기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고 훈련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3번 파병되면서 비로소 동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사이버전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제 편견을 강화시켰어요. 아시아 군대는 장식용이야. 실전에서는 별로 쓸모없어. 한국은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지. 아시아 남자들은 왜소하고 약해. K-팝 아이돌들처럼 화장이나 하고 다닐걸.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 2024년 3월 상관인 존슨 대령에게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콜린스 중위 한미연합 사이버전 훈련 사이버 실드 2024에 참여하게 됐네. 한국군에게 우리의 최신 사이버전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주목적이야.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임무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한국군들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고 여겼거든요. 승진을 위한 경력 쌓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가서 좀 쉬다 와라. 한국 남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보여줘. 거기 군인들은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이런 농담들을 들으며 저도 웃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출발 전날 밤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야, 한국은 내가 베트남에서 본 그 나라야.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이지.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알겠어요, 아버지. 그냥 임무 수행하고 올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6.25 전쟁 때 미국이 구해준 후진국이었거든요. 경제는 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이 한국군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러 간다는 우월감에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모든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어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까지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게 됐을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 내부는 미국의 주요 공항들보다 훨씬 웅장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JFK 공항이나 LAX 공항에서 느꼈던 복잡함과 지저분함은 전혀 없었어요. 환승 구역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미국에서는 짐을 직접 끌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거대한 백화점처럼 쇼핑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인가 싶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비데는 물론이고 자동 변기 시스템, 자동 세면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들이 공항 화장실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려는데 캐리어가 너무 커서 문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앞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그냥 밖에 두고 들어가세요. 여기는 안전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정말 놀랐지만 반신반의하며 밖에 두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몇 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나라는 얼마나 안전한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산기지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놀라게 됐어요. 깔끔한 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며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용산기지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한국군 연락 장교들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작고 왜소한 체격이 아니었거든요.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당당한 체격의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어요. 미군과 전혀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완벽한 미국식 발음으로 능숙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군인인가 싶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어색한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 더 세련된 표현을 쓰더라고요. Welcome to Korea. 리우터넌트 콜린스. We are honored to work with you.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했어요. 심지어 미국 군사 용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룸으로 안내받으면서 본 용산기지의 시설들도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최신형 전자 장비들과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들을 보며 미군 기지와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훈련 파트너인 박준혁 소령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본 순간 제 첫 번째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에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말투였어요. 깔끔한 군복 차림새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라 중위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서로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사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어색함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브리핑에서 그의 프로필을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박사학위의 MIT에서 2년간 연구원 경력,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까지요. 이런 스펙이면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력은 좋지만 실전 능력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인 사이버전 시뮬레이션이 정말 기대됐어요. 훈련 첫날, 한미연합 사이버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미군팀은 완전히 자신만만했어요. 5분 안에 끝내겠다며 호언장담했거든요. 저희 전략은 정면 돌파식 해킹이었어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상대방 시스템을 압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군 팀은 굉장히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더라고요. 준혁 소령이 팀원들과 한국어로 나누는 전략 회의를 들으며 저는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들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실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지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미군 팀이 정면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한국군 팀은 이미 저희 취약점을 파악하고 역공격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정교한 멀티 레이어 방어와 동시에 측면 공격을 통해 저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결과는 저희 미군 팀의 완패였습니다. 소요 시간은 불과 3분 30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준혁 소령의 반응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미군 팀의 직접적인 공격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승해놓고도 저렇게 겸손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뭘 잘못 판단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전화했을 때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사라. 한국 애들 제대로 가르쳐줬지? 응, 생각보다 실력이 괜찮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일 다시 해보자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한국군들의 모습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준혁 소령의 모습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력도 뛰어나고 실력도 좋은데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이버전은 그들이 특별히 잘하는 분야일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체력 훈련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체력만큼은 절대 안 질 거야 하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과연 체력 훈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저희 남은 편견들이 어떻게 무너져 갈까요? 훈련 3일째, 한미연합 체력 훈련이 실시됐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성 최초로 네이비 실스 지원팀에 합격한 제 체력은 웬만한 남성 군인들을 능가하거든요. 사이버전은 몰라도 체력만큼은 절대 안 진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첫 번째 코스인 장애물 통과해서 저는 제 기록인 2분 15초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소령이 달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마치 모든 장애물의 위치를 외우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빨랐거든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말 우아했어요. 결과는 1분 58초. 제 기록보다 17초나 빨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권총 사격이었어요. 저는 50m 거리에서 10발 중 8발을 명중시킬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실스팀에서도 사격 실력으로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혁 소령과 한국군들이 사격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50m는 물론이고 100m 거리에서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는 거예요. 준혁 소령은 10발 중 9발을 10점 정중앙에 맞췄고 나머지 한 발도 9점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격투기 시범이었어요. 준혁 소령이 태권도와 군용 격투수를 조합한 동작을 시연하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특히 발차기의 정확성과 파워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격투기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권도는 저희 나라 전통 무술입니다. 모든 한국 남성이 어릴 때부터 배우죠. 이렇게 설명하는 준혁 소령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던 거지. 한국 남자들이 약하다고?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강하잖아.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혁 소령과 야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복잡한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준혁 소령이
중국어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중국어도 하세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기본이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니요. 왜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셨어요? 한국은 주변이 모두 강대국이라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준혁 소령의 경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MIT에서 박사과정 중 구글에서 러브콜을 받아서 휴학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15만 달러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 군대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왜 그런 좋은 조건을 버리고 군인이 되셨어요? 준혁 소령의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외국인이에요. 제 조국은 한국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강해서 세계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각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애국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에 준혁 소령이 서울 시내를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준혁 소령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도 35년이었고 그마저도 끝까지 저항했죠. 6.25 전쟁 때도 미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한국군이 가장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이 희생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구해줬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명동에서 저녁을 먹으며 준혁 소령은 현재 한국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훈련 2주째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북한 사이버 공격이 탐지됐거든요. 한국은 매일 평균 162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중 80%가 북한발이라고 했어요. 이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이번에는 특히 정교한 APT 공격으로 판단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준혁 소령이 실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볼 기회를 가졌어요. 공격 탐지 순간부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평소에 온화한 모습에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전문가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준혁 소령은 팀원들과 한국어로 빠르게 소통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공격의 패턴을 파악하고 침입 경로를 추적하며 동시에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처럼 체계적이고 우아했거든요. 이번 공격은 평소보다 지능적이고 지속적이어서 대응이 쉽지 않았어요. 준혁 소령은 12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공격을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자 그는 담담히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건 저희 일상이에요. 매일 이런 공격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준혁 소령이 팀원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매일 하는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이렇게 프로답고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준혁 소령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준혁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고 한국 남자들은 작고 약할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혁 소령의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편견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미국 여군은 남군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 씨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건 편견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죠. 이 대화를 나누며 저는 준혁 소령의 인품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깊이까지 갖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훈련 3주째부터 준혁 소령과 저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업무 외 시간에도 자주 함께 보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됐거든요. 어느 토요일, 준혁 소령이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인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느꼈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들이 늘어갔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소령도 제 고향인 텍사스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존경에서 시작해서 인품과 배려심에 감동받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는 모습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혁 씨, 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존경이었는데 이제는 더 깊은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이 복잡하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도 될까요? 준혁 소령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저도 사라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군인이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4개월간의 훈련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제가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반대였거든요. 부모님께 준혁 소령과의 관계를 알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아시아 남자와 사귀다니. 내가 미쳤나. 내가 베트남에서 본 그 사람들과 똑같을 거야. 작고 약해서 너를 제대로 지켜줄 수도 없을 텐데. 어머니 헬렌도 걱정하셨어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며? 저는 아버지는 한국을 전혀 모르세요. 준혁을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라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준혁 소령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셨거든요. 미국 여자와 사귀면 결국 미국으로 떠날 거 아니냐? 문화 차이도 너무 클 텐데.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개월간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1년 후 준혁 소령이 엔서울타워에서 프러포즈했어요. 사라, 1년 동안 당신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짜 마음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예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또 6개월이 걸렸어요. 먼저 준혁 소령을 텍사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준혁 소령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령님께서 베트남에서 함께 싸우신 한국군 백마부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준혁 소령이 베트남 전쟁의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알고 있고 자신이 함께 싸웠던 한국군들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 같은 훌륭한 군인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는다. 준혁 소령의 부모님도 저를 만나신 후 마음을 여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정중히 인사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심을 확인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희는 드디어 내년 봄에 결혼하게 됐어요. 먼저 서울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올리고 한 달 후 텍사스에서 교회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에요. 저는 주한미군 사이버 협력팀의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군사 협력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약하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을 비롯해서 한국 군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언론에서는 저희를 사랑이 만든 진짜 한미동맹이라고 불러요. 저희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 사랑을 넘어서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상징하는 사례가 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쌓은 신뢰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